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치 해석을 담당하게 된 계공학과 윤능 교수입니다.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첫 주에 강의실에서 즐겁게 만나야 될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된 거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이 굉장히 좋긴 한데요.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면 또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좀 들을 수도 있고, 또 이 첫 주 같은 경우는 오리엔테이션을 주로 하기 때문에 오늘 첫 주 강의 내용은 한 학기 동안 수치 해석이 뭐고 수치 해석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학습하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수치 해석을 전체 담당하게 돼 있고, 또 제가 또 여러분들 또 강의를 하고 싶어가지고 한 80명, 90명 정도 지금 수강생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컴퓨터실에서 직접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실습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틈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 실습 동영상을 내가 조금 자주 올리고, 여러분들 또 컴퓨터실 가서 연습도 하고, 또 대단히 어려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엑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근한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혹시 수업 중에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은 태블릿 같은 거를 가져와서도 좀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이번 학기 동안에 배울 수치 해석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치 해석 강의 개요,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수치 해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수치 해석은 영어로는 Numerical Analysis, 이렇게 영어로 해요. 수치 해석, Numerical Analysis 이렇게 하는데요. 학습 목표 및 교재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통한 수치적 계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3학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1학년, 2학년 때는 수치적인 계산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계산기를 쓰는 거가 우리가 수치적 계산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대수적인 계산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든가, 아니면 적분을 한다라든가, 이제 그런 방식을 써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어떤 해석적인 그런 방식을 통칭해서 해석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해석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요. 어떤 수치적인 알고리즘, 수치적인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반복 계산을 한다라든가, 근사를 한다라든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수치적 계산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수치적 계산을 이 계산기라든가 단순하게 이 손으로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할 건데요. 그러한 해석적인 계산과 이런 수치적 계산의 특징을 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학습 목표고요. 두 번째는 좀 구체적으로는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그러면은 어떠한 수치적인 알고리즘을 배울 것이냐, 어떤 공학적인 문제를 수식화를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수학적인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 수학적인 형식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돼요. 그래서 수학적인 문제, 수학적인 식을, 다양한 수학적인 식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공학적인 문제를 수식화를 하다 보면 비선형 방정식의 형태, 비선형 방정식은 우리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주차별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거죠. y는 fx는 ax 플러스 b, 이거는 이제 선형이죠. 이 x에 관해서 선형이에요. 근데
만약에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표현되면 이거는 비선형이죠. 혹은 뭐 exponential 마이너스 x 플러스 sin x 거를 0 이걸 fx라고 했더라면 x하고 fx 사이의 관계는 선형이 아니죠. 여하튼 그 식을 우리가 비선형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선형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그러한 수치적인 방법을 익혀야 되는데 굉장히 널리 쓰이는 우리 공학에서는 널리 쓰이는 그 실무적인 일 중에 하나죠. 이제 두 번째는 행렬연산. 공학적인 문제를 수식화를 하다 보니 행렬연산 형태로 됐어요. 그리고 이제 회귀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이번 3학년 때 여러분들 기계공학 실험 많이 할 텐데요. 기계공학 실험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이 만들어지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실험을 여러 번 했더니 x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별량하고 y 사이의 별량이 데이터로 이렇게 찍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그러한 관계를 제일 잘 나타내는 그러한 식을 찾아내는 그게 이제 회귀분석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이 있고요. 여기에는 온도가 있었더라면 시간에 따라서 내가 온도 데이터를 쭉 찍어 보니까 이와 같은 뭐 그 결과들이 나왔다. 그랬을 때 이러한 시간과 온도 사이의 이 관계를 잘 나타내는 뭐 식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으로 찾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2차 곡선으로 찾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작업을 하는 거를 이제 회귀분석인데요. 이런 회귀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적인 그러한 알고리즘 방식 그런 것도 외워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분과 미분은 잘 알죠. 내가 공학적인 문제를 수식화를 하다 보니 적분 형태의 그러한 이 수식화가 됐어요. 그럼 이 적분을 풀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적분은 뭐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연습을 했었죠.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런 해석적인 방식,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와 같이 해석적인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치 해석일 때는 뭐 이와 같은 해석적인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 것이고요. 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도 마찬가지로 fx가 x의 제곱이었다. 그러면 f'x는 뭐 2x 이런 식으로 푸는 거는 해석적인 방법이고요. 우리가 컴퓨터로는 이제 미분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굳이 내가 이렇게 x제곱이 2x인 것도 알고 x제곱을 그 적분을 해주면 3분의 1 3승인 걸 아는데 왜 굳이 컴퓨터로 하느냐 그런데요. 하다 보면 이런 그 해석적으로 적분과 미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면 굉장히 손쉽게 적분과 미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수치 적분하고 미분하고가 늘 좀 약해가지고 그 기계공학 하기가 힘들어 이제 그런 학생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수치 해석을 배우면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고민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학적인 문제를 수식화를 하다 보면 상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상미분 방정식, 그 미분 방정식인데 뭐 다시 얘기하면 미분 방정식 형태로 식이 주어지는 건데요. 미분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상미분 방정식, 다른 하나는 편미분 방정식 되어 있는데요. 상미분 방정식은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 그 다음에 편미분 방정식은 독립변수가 두 개 내지 세 개인 경우예요. 뭐 여러분들 뭐 이제 3학년 좀 됐으니까 이제 뭐 많이 얘기 들어봤을 텐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형태 y는 더블 프라임 플러스 pxy 프라임 플러스 qxy 이꼴 fx 이런 경우는 다 상미분 방정식이죠. 왜냐하면 변수가 여기서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dx, dy 이런 형태죠. 물론 이제 두 번 미분하는 거는 dx제곱, 다 상미분 형태예요. 그러니까 y는 오로지 x라고 하는 변수에만 따라가지고 독립변수가 x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미분이라고 하고요. 편미분 방정식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열 전달 때 좀 자주 보게 될 텐데요. 독립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시간과 여기 보면은 T라고 하는 온도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변하죠. 이렇게 변수가 두 개인 이런 걸 편미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굳이 시간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fx다. 여기도 온도 T는 x하고 y, T가 x하고 y 두 가지 변수로 이전하는 그때의 변화량을 표시하는 미분 방정식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요. 우리 원래 이 책 밑에 교재가 있죠. 여기 보면은 공학도를 위한 수치 해석 칠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생겼어요. 공학도를 위한 수치 해석 칠판.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뭐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요즘에는 뭐 학교 나오기가 좀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주간은 온라인으로 되고 모르겠어요. 그때 좀 안정세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좀 만나봤으면 정말 소원이었겠는데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일요일날 동영상을 찍고 있어서 내가 학교를 안 가가지고 지금 그런데 이건 6판이에요. 6판. 그래서 공학도를 위한 수치 해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내용은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그래서 뭐 6판이든 7판이든 그러긴 한데요. 여러분들 뭐 7판 사는 게 더 좋겠죠. 당연히 6판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7판이기 때문에 표지가 좀 바뀌고 좀 세련된 면이 있는데요. 저자는 보면 차프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차프라 뭐 캐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이 공학도 특히 기계공학을 하는 뭐 공학 계열 쪽에서 수치 해석한다고 그러면 바로 이 차프라 책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도 이 책을 조금 쓰려고 조금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꼭 책을 조금 여러분들이 사전에 좀 구입을 좀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7판이에요. 6판 사지 말고요. 7판. 그리고 학습 목표 마지막으로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수치 해석이잖아요. 수치 해석은 수치를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사실 최종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못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속빈 강정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그거를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적용을 해서 풀어낼 수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어떤 수치 해석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 해석의 툴로서 다양한 게 있어요. 요즘에는 뭐 엑셀 우리 교재는 주로 이제 엑셀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엑셀도 있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죠. 뭐 C라고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배웠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자바, 뭐 파이썬 스펠링 맞나 모르겠는데요. 뭐 굉장히 요즘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또 이제 매틀랩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는 프로그램 있죠. 매틀랩을 이용한 뭐 수치 해석. 매틀랩을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해요. 근데 매틀랩을 활용한다고 해도 매틀랩 안에 들어있는 어떤 기본적인 알고리즘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틀랩도 우리 교재에 간단한 명령어들 많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때마다 좀 소개를 좀 해줄게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수치 해석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뭐다? 내가 알고리즘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적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좀 해본다라든가 아니면 엑셀을 이용해서 해를 구한다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치 해석의 툴로서 엑셀과 비주얼 베이직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있네요. 수치 해석 툴로서 엑셀. 근데 우리는 우리 수업 시간에는 모든 거를 다 할 수 없어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뭐 섭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물론 C라든가 C++ 내가 못하는 건 아닌데요. 잘해요. 잘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접근성을 주기 위해 가지고 접근성이라는 것은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죠. 물론 C 같은 경우도 요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료로 다 풀었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해도 되는데요. 우선 제일 접근성이 좋은 엑셀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엑셀 안에는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엑셀을 여러분들이 뭐 많이 익숙하게 써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엑셀에 이러한 기능도 세상에 있었구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수업을 듣게 되면 엑셀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이거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익히고요. 가끔씩은 이제 펑션을 만든다든가 이제 함수를 만들 때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을 좀 사용을 할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여러분들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실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최대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잘 다루는 그런 능력을 좀 향상시켰으면 해요. 수업 자료는 사이버 한밭에 자료 올린다라든가, 물론 방금 내가 구글 클래스룸의 그 플랫폼에 또 우리 수치 해석을 개설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도 자료가 올라갈 거고요. 예제풀이 동영상을 내가 좀 많이 올리려고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일일이 수업 시간에 연습을 못할 때를 대비해서 내가 가급적 엑셀을 이용해가지고, 이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푸는 방식을 좀 설명을 좀 해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간략하게 이 수치적인 방식과 그 다음에 통상적인 해석적인 방식, 손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 하는, 물론 꼭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치적인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이라든가 뉴턴의 법칙, 그런 같은 어떤 물리적인 법칙을 사용을 해가지고 해석적으로 우리가 공학 문제에 접근하는 그 두 개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줄게요. 첫날에. 그래서 A는 해석적으로 우리가 직접 뉴턴의 법칙을 적용한다라든가 어떤 다양한 보존 법칙들을 적용한다라든가 그런 물리적인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푸는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공식화를 해야겠죠. 내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어요.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가지고 이거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좀 줘볼까요? 자동차를 설계를 한다고 합시다. 자동차 설계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진동이 심한데요. 그 진동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좀 내놔라. 이 진동을 내가 좀 줄여야겠다.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우선은 해석적으로 적용한다라면요. 여러분들이 진동 시간에 배운 그러한 법칙을 적용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범위에서 적용을 하겠어요? 내가 손으로 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러한 식을 적용을 할 거예요. 유체역학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2학년 때 유체역학을 들었을 테니까 2학년 때 한 유체역학 하쯤 되면 두 번째 과정을 보면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은 풀로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으로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을 풀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드는 거예요. 유체역학적인 해를 푼다고 할 때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을 풀겠다는 건 엄두도 못 내요. 왜냐면 그거는 손으로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단순하고 간략화해가지고 라미나 플로우에 해당되는 뭐로 푼다든가 전체적으로 풀기가 어려우니까 경계층 내에서
내가 그 어떤 컨트롤 볼륨 조그맣게 잡아가지고 언제 문제를 푼다라든가 그러한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도 briefly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컴퓨터로 푼다고 생각을 한다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뭐 시간이 뭐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일단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일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정교한 물리적인 법칙까지도 다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relationship problem, the fundamental law인데 굉장히 in-depth exposition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똑같은 이 유체 역학 문제를 푼다고 해도 컴퓨터로 푼다고 하면 굉장히 그 델리키트한 세밀한 부분까지 다 물리적으로 모델링 된 거를 내가 풀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손으로 푼다라면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단순한 그런 형상, 단순한 어떤 그런 수학적 모델링을 쓰겠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수치 해석을 배우는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물리적인 법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풀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해석적으로 손으로 풀으려면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정교한 그런 식을 개발했다고 해도 이게 수학적으로 손으로 풀다 보니까 상당 부분 다 희생시키고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당히 어떤 공학적인 문제를 단순화된 수식화로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노력이 필요해요. Elaborate, often complicated method to make problem tractable. 문제를 내가 정말 공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래도 대단히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 그 열전달 시간에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경계층이라는 건 그러죠. 바닥에 영향을 받는 그 표면의 영향이 유체에 미치는 그 거리까지를 우리가 경계층이라고 하는데요. 그 경계층 내에서 단순하게 에너지 모멘텀 이퀘이션 적용해가지고 푸는데도 굉장히 그 수학적으로 굉장히 큰 테크닉이 필요해요. 무슨 그 퓨리어스 러를 적용한다라든가. 이제 그거에 반해가지고 이 컴퓨터는 easy to use예요.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알고리즘을 배우면 미분방 정식이 됐든 편미분방 정식 형태가 됐든 편미분방 정식이 1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어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좀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은 굉장히 그 물리적인 법칙에 손실되지 않은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물리적인 법칙을 손실시키지 않은 그러한 그 포뮬레이션, 관계식을 쓸 수도 있고요. 그거를 컴퓨터로 적용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이 고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유체역학이라면 방금 얘기한 예를 든다면 속도를 한번 바꿔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상을 바꿔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유체가 꼭 물뿐만 아니라 공기라든가 그런 다양한 형상을 바꿔볼 수 있기 때문에 holistic thought,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동학적인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식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system sensitivity, 내가 자꾸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함으로써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형태가 어떠한 이 물리적인 형태가 바뀌는지, 결과가 바뀌는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내가 다양하게 학습을 할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거에 반해 가지고 이 물리 법칙도 그냥 단순화했어요. 왜냐하면 손으로 풀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는 해석은 되게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나 푸는데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고 온도가 4m/s였는데 입고 온도를 5m/s로 바꾼다면 또 다시 풀어야 돼요. 또 물질이 에어였었는데 에어를 내가 지금 CO2 이산화탄소로 바꿨다면 또 다시 그걸 손으로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time consuming solution이 되는 거죠.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해석하라고 하면 이거 지쳐서 못하죠. 하지만 우리 교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두 개는 상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상보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서로를 돕는 관계죠. 어떤 문제는 좀 단순화해가지고 이와 같이 손으로밖에 풀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거가 무조건 이거는 항상 열등한 거고 컴퓨터로 푸는 거가 우수한 거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화해가지고
직접 해석적으로 손으로 풀어내는 어떤 그런 능력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갖춰야 되고요. 또 실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잘 갖춘 학생들, 이 A를 충분히 잘 갖춘 학생들이 B로 쉽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극단적으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A하고 B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A를 우선은 잘 익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그 물리적인 다양한 법칙들을 하나도 손실시키지 않은 그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B 과정을 통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우리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